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마주하게 되죠.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같은 집에서 수년을 지낸 사람이라고 해서 그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살아온 사람. 제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인데도 어느 순간 모든 게 낯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너무도 익숙하던 일상 속에 제가 전혀 몰랐던 삶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안다고 믿는 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거려. 제가 목격한 진실은 상상조차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간호사예요. 처음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병원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제가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어요. 대학 때까지도 간호사란 직업은 제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방식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그런 이유로 입사 지원서를 넣을 때도 고민 없이 응급실을 일지망으로 적었고, 발령이 나자마자 너무 기뻐서 엄마한테 펑펑 울면서 전화했을 정도였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게다가 응급실이야, 응급실.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꿈만 같아. 아이고야, 우리 딸 장하다. 얼마나 고생했노. 이제 꽃길만 걷자이, 알았지? 그땐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의 야무진 꿈은 첫 출근 날 곧바로 무너졌죠.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자마자 팀에 배치됐고, 인사도 채 끝나기 전에 선임 간호사들이 절 스캔하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부터가 이미 싸늘했어요. 안녕하세요. 신입 간호사 오지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신입이구나. 잘해보자. 근데 여긴 학교가 아니고 전쟁터야. 잘 부탁드리긴 뭘 잘 부탁드려. 어디 놀러 왔니? 어머, 애 놀라겠다. 미안. 농담이야, 농담. 그 말이 전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때문이에요. 저는 응급실에 배치돼 실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실무라는 게 단순히 간호 지식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보다도 사람 눈치를 보는 능력, 분위기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자존심을 싹 버리는 게 더 필요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실수 한 번에 온갖 인신공격과 막말이 쏟아졌죠. 야, 너 눈가름 왜 달고 다니냐? 내가 뭐 하라고 한지 2번이나 말했는데 아직도 멀뚱멀뚱 서 있어?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할게요. 야씨, 죄송하단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너 뇌가 없냐? 병동 들어와서도 정신 못 차리면 간호사 하지 말고 그냥 청소일이나 하지 그래?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안 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고 이 멍청한 년아. 이런 게 간호사 망신시키는 거라니까? 야, 너 그 머리로 어떻게 간호학과 졸업했냐? 교수한테 빌었냐? 아니면 몸으로 때웠냐? 그런 말씀은 너무... 뭐? 야, 너 지금 나한테 말 듣고 했냐? 이년 진짜 싸가지 없는 거 보소. 어우, 진짜 딱 봐도 제 인생 불쌍한 티 내고 다니네. 왜? 집에 돈 없어? 엄마 아빠 뭐 하셔? 아, 혹시 없냐?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쏟아지는 막말들에 저는 점점 위축됐고 매일 퇴근할 땐 발이 퉁퉁 부을 정도로 서 있었지만 몸보다 더 피곤한 건 정신이었어요. 태움이라는 말. 그 전엔 뉴스 기사로만 봤던 그 단어가 이제는 제 일상이었고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정신을 잠식하는 고문이라는 걸 몸으로 느꼈어요. 제가 혼나고 괴롭힘 당하고 막말을 듣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잘못을 하면 당연히 혼이 나야죠. 환자에게 해가 될 일이라면 야단을 맞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제가 한 실수라고 해봐야 시시껄렁한 것들이고 죄다 말도 안 되는 트집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느 날은 펜을 쓰다가 잉크가 떨어져서 다른 펜으로 바꿨는데 그걸 문제 삼더라고요.
늘 쓰던 규격 잉크가 아니라는 이유였죠. 야, 너 지금 무슨 펜 썼어? 몇 미리짜리야? 0.5mm 검정펜이요. 잉크가 떨어져서. 0.7 써야 되는 거 몰라? 우리끼리는 그거만 쓰는 전통이 있다고. 진짜 미쳤냐? 응급 기록지에 0.5mm를 쓴다고? 너 제정신이야, 이년아? 정말 어이가 없으시죠? 매번 그런 식이었어요. 그날 저는 환자 상태 파악이나 주사 준비는커녕 그 선임이 가는 곳마다 옆에서 꽂아 넣은 보릿자루처럼 서 있어야 했어요. 정말 병원의 규율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누군가를 굴복시키려는 행위였을 뿐이죠. 오죽하면 환자 보호자가 오히려 절 다독였어요. 보호자님, 괜찮아요? 아유, 너무 혼내시네.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라도 마셔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환자 앞에서 자존심 다 구겨지고 보호자한테까지 위로받는 입장이 되다니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제가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점점 흐려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엔 오늘은 누가 먼저 나한테 뭐라고 할까? 오늘은 무슨 이유로 욕먹을까? 오늘은 몇 시에 울게 될까?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속이 미식거렸고 병원 복도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가운을 입으면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해야 겨우 손이 덜 떨렸어요. 그 와중에도 일부 동기들 중엔 태움의 늪에 빠져서 병원을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동기 중 한 명은 의욕 넘치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 그날 오전에 물리치료실에서 실수 한 번 하고 선배한테 고함 듣고 울다가 퇴근도 안 하고 집에 간 거였죠. 그 뒤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저흰 그런 걸 응급사직이라 불렀어요. 하도 힘드니 말도 않고 그냥 튀는 거죠. 저도 그 당시엔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어딜 가나 이렇게 다 끔찍한 걸까? 아니면 내가 운이 없는 걸까? 그런 고민만 계속했죠.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절 보고도 묻지 못했어요. 전 말없이 샤워하고 방에 들어가 불도 안 켜고 침대에 누웠고 그렇게 몇 시간을 멍하니 보내는 날들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지옥 같은 병원 일정을 끝내고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핸드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시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선 작은 비명이 터졌고 다들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나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보자마자 탈수 증세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얼른 주변 사람에게 수건 좀 달라 요청한 뒤 할머니 목 뒤에 받쳐드리고 의식을 확인했어요. 다행히도 곧바로 눈을 뜨셨고 저는 곁에서 계속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말하며 환기와 구조 요청을 동시에 진행했죠. 할머니는 다행히 잠시 뒤 정신을 차리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근데 정말 간호사 맞아요? 네, 맞아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이고야, 요즘 병원 다니면 간호사들이 너무 딱딱하고 무서워서 말도 못 붙이겠던데. 아가씨는 참 친절하고 착하네. 고마워요, 너무. 그 말이 어쩐지 깊게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사실이 그러니까요. 실제로 병원에서 보면 특히 연세 많은 환자분들께 너무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매몰차게 행동하는 간호사들이 꽤 많아요. 저 역시도 처음엔 그런 모습에 놀라곤 했는데 매일같이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 점점 무뎌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혹시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게 가장 무서운 변화잖아요. 내가 원래 꿈꿨던 모습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 그런 회의감이 한창이던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늘 보는 한방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간호사 모집 공고를 붙여놨더라고요.
자주 오가던 곳인데 유독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왔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병원은 깔끔했고 그 안에서 기다리는 어르신들은 다들 웃으며 편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 풍경이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병원 도착하자마자 역시나 선임 간호사의 인격 모독 세트가 쏟아졌고 그날은 정말 한계치에 가까웠던지라 점심시간에 바로 휴게실 컴퓨터로 이력서를 작성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클릭을 했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간절했던 순간이었죠. 며칠 뒤 한방병원 면접을 보게 됐고 생각보다 너무 따뜻하고 유쾌한 분위기라 긴장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채용 연락이 왔어요. 입사 첫날 병원에 들어간 순간 뭔가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몸과 마음이 다 부서지던 공간에 있다가 오니까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죠. 한방 쪽은 제가 거의 처음 접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 원장님 부부 두 분 다 정말 유쾌하고 따뜻하신 분들이었어요. 처음이라 긴장될 거예요. 그래도 하나하나 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오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라 말만 잘 걸어도 치료가 절반은 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사실 뜸이랑 부항은 사진으로만 봤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제가 다 차근차근 알려줄게요. 그날 이후로 원장님 두 분은 모든 걸 하나하나 직접 알려주셨어요. 약재 정리하는 법, 뜸 준비하는 순서, 파스 만드는 재료 계량법까지 다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침 놓는 건 한의사 두 분만 할 수 있었지만 그것만 빼면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걸 직접 할 수 있을 만큼 배웠어요. 물론 처음엔 부항 바늘만 봐도 움찔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르신들께 뜸 떠드릴 정도는 되었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 병원은 사람을 사람 대하듯 하는 공간이라는 점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늘 고구마나 귤 한 봉지를 들고 와 나눠주셨고 병원 한켠엔 맥반석 계란이 늘 쌓여 있었어요. 치료 기다리면서 까먹으시라고 해놨는데 그걸 두고 이 병원은 어쩜 이렇게 정이 넘치냐며 웃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이거 내가 산 고구마야. 달지? 이거 먹고 기운내. 아이고, 어머님 저 살쪄요. 아이, 살 좀 쪄도 되겠구만 뭘. 요즘 애들은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젓가락 같아. 그런 따뜻함이 일상이 되니 저도 덩달아 넋살이 늘고 웃음이 많아졌어요. 예전엔 다 죽어가는 얼굴로 진료실을 오가던 제가 이제는 환자분이 들어오면 오늘도 허리 뻐근하시죠? 어제보다 나아지셨어요? 하며 먼저 말을 걸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단골 환자 몇 분과는 꽤 가까워졌어요. 그중 한 분이 하루는 절 붙잡고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아, 간호사 선생님, 결혼은 했어요? 아직이요. 전 아직 일하느라 정신 없어요. 아, 잘 됐다. 우리 아는 집 아들이 있는데 인물 훤하고 직업도 좋고 멀쩡한데 아직 장가를 못 갔다네. 한번 만나볼래요? 아이고, 어머님, 그런 소개는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요. 야, 아니야. 부담 가질 거 없어. 그냥 밥 한 번 먹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면 되는 거고. 내가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 예쁘고 참해서 그래. 그 친구도 아주 키도 크고 훤칠하고 괜찮다니까. 그렇게 한사코 권하셔서 처음엔 단호히 거절했는데 나중엔 거의 매번 오실 때마다 한마디씩 하시는 바람에 결국 못 이기는 척 선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그 자리가 지금의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고요. 남편은 외제차 브랜드 법인에서 재무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큰 인상을 받진 못했는데 차 얘기할 때만큼은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며 아주 신나게 말하는 모습이 귀엽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차를 진짜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땐 도면 그리는 게 취미였어요. 도면이요? 자동차 도면을 초등학생이요? 진짜요. 그때부터 포르쉐 도면을 따라 그리면서 꿈꿨거든요. 내가 언젠간 이 차를 몰 거라고. 그리고 지금은 진짜 몰고 있긴 해요. 와, 그 꿈을 이뤘네요. 사실 저 차 얘기 이렇게 오래 들은 건 처음이에요. 죄송해요. 저 또 폭주했죠. 다음엔 지훈 씨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고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뒤로는 안정적으로 깊어졌어요. 몇 번의 만남 후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부모님들도 다들 반기셨어요. 그렇게 1년쯤 만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결혼 후엔 딸도 하나 낳게 되었죠. 신혼생활은 정말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어요. 남편은 늘 자상했고 딸아이한테도 정말 잘해줬어요. 별다른 다툼도 없고 같이 장도 보고 같이 빨래도 널고 정말 평범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회사에서 진행한 내부 평가에서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고 과장으로 정식 승진하게 됐죠. 그날 저녁 남편 얼굴은 정말 오랜만에 아이처럼 들떠 있었고 저 역시 마음 깊이 기뻤어요. 회사에서 성과급도 꽤 많이 나왔다며 커다란 봉투를 슬며시 제게 건네면서는 장난스럽게 웃더라고요. 이거 우리 둘이 고생한 대가야. 솔직히 난 받을 줄도 몰랐는데 운이 좋았나 봐. 운이 아니라 당신 노력이지. 당신 밤새가며 일하는 거 내가 다 봤거든? 당신 아님 누가 받아? 정식 포상식까지 있었고 임원들 앞에서 남편이 표창장을 받는 순간 저는 딸아이 손을 잡고 무대 아래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딸아이가 아빠 이름이 불리자 와 우리 아빠 최고 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다들 웃고 박수도 더 크게 나왔고요. 저도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생한 걸 알기에 그리고 이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 걸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어쩐지 이상하게도 그 즈음부터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승진과 동시에 업무가 늘어났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부터 야근도 부쩍 많아졌고 퇴근하면 그냥 씻고 조용히 누워버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전에는 퇴근하고 오면 하루 동안 제가 뭘 했는지, 딸이 유치원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하나 다 들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오늘은 진짜 너무 피곤하다. 그냥 좀 누울게. 그래, 푹 쉬어. 저녁은? 못 먹긴 했는데 생각 없어. 그런 대화가 거의 매일 반복됐고 저는 처음엔 그냥 승진 스트레스겠지 하고 넘겼어요. 승진을 하면 책임질 일도 많아지는 게 당연하고 그 자리가 마냥 편한 자리가 아니라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피곤함이 단순한 육체적인 게 아니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졌어요. 아빠는 왜 맨날 늦게 와? 나랑 안 놀아줘. 이세은, 그만 좀 해. 아빠 힘들어. 매일매일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 여보, 애가 한 말인데 왜 그렇게 말해? 그 정도면 그냥 웃어줄 수도 있잖아. 세은아, 울지 마. 아빠 화낸 거 아니야. 아, 미안. 내가 요즘 좀 예민한가 봐. 나도 알아. 근데 진짜 요즘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해놓고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예전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분명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새벽 2, 3시쯤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옆을 보니 남편이 없었고 희미한 불빛에 안방 화장실 안으로 사람이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남편이 화장실 바닥에 걸터 앉아 있었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울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이 우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수년을 같이 살아도 그런 식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어깨가 흔들릴 정도로 울고 있는 거예요. 조심히 다가가 말없이 손을 뻗었고 등을 몇 번 쓰다듬자 남편이 눈물을 닦으며 애써 웃어 보였어요. 여보, 내가 요즘 왜 이러지? 그 말을 듣고 뭐라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가진 무게가 덜어질까 싶었어요. 그냥 옆에 앉아 같이 등을 기대고 조용히 있어줬을 뿐이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도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고통이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냥 단순히 일이 많아진 피로함은 아니었어요. 실은 남편이 예전에 홀리듯 말한 게 있었거든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묘해. 뭐랄까, 다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내가 표창받은 거, 승진한 거 은근히 꼬아보는 눈치야. 다 같이 고생했는데 왜 나만 상 받냐는 뉘앙스를 풍기는 애들도 있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가볍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게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진짜 괴롭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저는 태움을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조직 안에서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눈빛 하나, 말투 하나로 상대를 얼마나 몰아붙일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겪어봤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짐작이 어느 정도 맞았다는 걸 확인한 건 며칠 뒤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에 앉아 딸아이랑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 휴대폰이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무음으로 넘기려다 계속 울리길래 화면을 봤더니 이윤환 과장이라는 이름이 뜨더군요. 남편이 자주 언급하던 동료였고 같은 팀에서 일한다고 했던 사람이라 그냥 급한 일인가 싶어 잠시 뒀는데 전화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다시 걸려왔고 그게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이어지자 저는 혹시 큰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믿을 수 없는 욕설이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뭐, 또 지잘난 맛에 살지? 너 하나 때문에 다 뒤틀린 거 몰라?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제가 아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욕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수건을 머리에 두른 채 나오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누구야? 뭐야 그거? 제가 아무 말 못하고 휴대폰을 든 손만 내밀자 남편이 얼굴을 굳히고는 재빨리 폰을 낚아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닫고 이어지는 대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낮은 목소리로 욕설과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방에서 한참 나오지 않았고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그 통화 내용에 대해 따로 묻지 않았어요. 왜냐면 물어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목소리 하나로 이미 모든 게 명확했어요. 남편은 그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노력했어요. 늘 하던 것처럼 딸아이를 안고 놀아주고 저한테도 웃어 보이려 애썼죠. 괜히 상 받은 것 같다. 그냥 조용히 있지. 괜히 튀어서. 당신은 일을 열심히 한 거고 회사가 그걸 인정한 건데 왜 자꾸 미안해. 그러게. 근데 말이야. 요즘엔 진짜로 일어나기 싫은 날이 있어. 그냥 누워있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내가 이상하지. 저는 매일 조금씩 커져가는 불안과 싸우게 됐어요. 무언가 우리 집안 전체를 잠식해오는 느낌이 들었고 알 수 없는 불안이 조금씩 틈 사이로 스며들고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밤 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는데 왠지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남편이 야근이다, 거래처 미팅이다 하며 늦는 건 이제 익숙했는데도 그날은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새벽 2시가 넘도록 연락을 안 받자 도저히 집에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딸은 이미 깊이 잠든 시간이었고 저는 아이 옆에 베개로 경계선을 만들어두고 나왔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단지 한 골목을 한 바퀴 돌고 근처 편의점이며 주차장까지 둘러봤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경비 아저씨가 옥상 쪽을 힐끔 보시더니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아니, 옥상 문을 잠가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올라간 거야? 하여간 술들 처먹고 참. 그 말을 듣고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뭔가 직감이 스쳤고 저는 말도 없이 곧장 옥상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옥상 문을 열었을 때 바람 사이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어요.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빈 캔들이 구르듯 놓여 있었어요.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들었고 눈이 벌개진 채로 절 바라봤어요.
손에는 구겨진 명함 몇 장이 들려 있었고 그걸 바람에 흘려보내며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이딴 거 다 뭐하러 받은 건지 모르겠어. 나 같은 놈이 뭘 안다고. 그만해 제발. 내려가자. 당신 지금 너무 위험해 보여. 나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나 어떡하지 여보? 저는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레 남편을 안았고 제 팔에 기댄 채 그가 고개를 푹 숙였을 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러지 말자 제발. 그냥 쉬자. 당신 이렇게까지 힘든 거 나도 이제 못 버티겠어. 회사 그만둬도 돼. 난 당신이 살아있기만 하면 돼. 우리 세은이 아빠로. 그냥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만두자 여보. 그 말을 듣고 남편은 말없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경비 아저씨의 도움으로 겨우 남편을 부축해 집으로 내려왔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이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혼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을 지켜보면서 이제 난 뭘 해야 하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한 건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입 밖에 내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은 좀 편해졌어요. 무섭고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옥상에서 봤던 남편의 뒷모습을 떠올리면 어떤 것도 그보다 더 절박하진 않았거든요. 돈도 무엇도 남편 목숨보다 남편의 행복보다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정식으로 실직자가 되었어요. 사실 고민이 많았어. 당신 걱정, 세은이 걱정에 내가 결정을 못했어. 근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정말. 잘했어. 당분간 푹 쉬어. 나 다시는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 금방 다시 자리 잡을게. 걱정 마. 천천히 해. 난 괜찮아. 그동안은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 우리 같이 버티면 되잖아.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울먹였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다 쏟아지는 얼굴이었어요. 사실 남편은 원체 게으른 구석이 없는 사람이에요. 곧장 다음 날부터 아침 일찍 정장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섰어요. 마치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처럼요. 사람들과의 약속이 있든 없든 늘 똑같이 출근 준비를 했고 심지어 구두에 먼지 하나 없게 닦고 나가는 걸 보면 대단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오늘도 나가는 거야? 어디가? 외제차 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 중에 괜찮은 분 있어. 커피 한잔 하기로 했어. 혹시 자리 하나 생기면 연락 줄 수도 있으니까 얼굴 도장 찍어둬야지 뭐. 음, 너무 기대하진 말고 천천히 해도 돼. 무리하지 마. 그렇게 남편은 다시 사회와 연결될 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움직였어요.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도 하고 채용 공고도 꼼꼼히 체크하고 심지어는 지방까지 면접을 보러 다니기도 했어요. 전 그런 남편의 모습이 대견했어요. 사실 저도 마음 한켠은 무거웠어요. 당장 한 사람의 수입이 사라진다는 건 현실적인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고, 저희 가정의 여유도 예전처럼은 아니었죠. 그래도 남편이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기만 바랐어요. 돈은 천천히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복구되지 않으니까요. 어느덧 남편이 실직한 지 꽤 시간이 지났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통장 잔고, 들어오는 월급, 나가는 고정지출, 학원비, 보험료, 식비, 관리비, 공과금. 거기다 남편 자존심까지 고려해야 하니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수입원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한 의원은 정해진 근무 스케줄이 있으니 평일 저녁 시간이나 주말 정도는 충분히 비워둘 수 있었고, 딱 그 시간에 맞는 자리를 찾던 중에 지인 통해 괜찮은 부잣집에서 요양 간병인을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죠. 조건이 너무 딱 맞았어요. 사장님은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회복 중인데 평일에는 병원도 다니시고 외출도 가능하시다면서 주말에만 가볍게 체온 혈압 체크하고 약 복용 돕는 정도로 도와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간호사를 원했고 특히나 제가 양 한 방을 다 경험해 본 터라 좀 특이한 이력을 보시곤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면접도 없이 채용 결정이 나서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그리고 첫 출근 날, 남편은 예전 회사 선배를 만나러 안양에 간다고 했고, 딸은 친정에 맡겨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그 부잣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간병 가는 그 집에 도착하자 주차장에 낯익은 차가 보이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너무 명확히 우리 남편 차였거든요. 같은 모델이야 많지만 번호판, 뒷유리에 붙은 스티커, 아파트 출입증까지 보자 순간 너무 의아했죠.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아,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뚝. 전화는 바로 끊겼어요. 한참 그 자리에 멈춰 의아해하다 결국 초인종을 눌렀어요. 조금 뒤 대문이 열리고 상냥한 사모님이 절 맞이하셨어요. 아, 간호사분이시죠? 어서 오세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요즘 요런 조건의 분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간호학과 나오시고 병원 경력도 있으시고 게다가 한의원까지 근무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우리 박간 양반도 깐깐한 분은 아니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간단한 체크만 해드리면 되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사모님은 내내 웃는 얼굴로 집을 안내하셨고 구체적인 간병 업무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설명 중 절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집안에 남편이 있다는 사실만 머릿속에 가득했거든요. 아까 차를 봤을 때부터 믿을 수 없었지만 혹시나 해서 현관 쪽에 놓인 신발장 아래를 흘끔 봤거든요. 거기엔 익숙한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평소 자주 신는 오늘 아침에도 신고 나간 그 구두였어요. 그 순간 거실 맞은편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 제가 사모님께 물었죠. 손님이 오셨나 봐요. 아, 외제차, 뭐더라? 복스바겐인지 포르샤인지 벤슨지. 암튼 무슨 고급차 브랜드 법인 부사장님이시래요. 우리 남편이 차량 상담 때문에 요즘 그분 자주 뵙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부사장까지 됐다니까 얼마나 능력자예요? 얼굴도 반반하니 잘생기셨더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복스바겐? 포르샤? 부사장?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던 그때 남편이 거실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는 복도 끝쪽으로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리고 방 안에서 남편이 나오는 걸 봤어요. 노부부에게 인사를 한 남편은 절 못 보고 집을 나섰고 남편이 나간 직후 저는 사장님과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오늘부터 와주신다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실례지만 방금 나가신 분은 어떤 일로 상담을 하신 건가요? 아, 차 관련해서요. 차라면 어떤... 요즘은 차량도 증여 상속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본사에서 고액 구매 고객 대상으로 이런 상담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명의 이전이니 감가 계산이니 자료도 꽤 꼼꼼하게 준비해 오던데요. 세무대리인도 연결해준다더니 오늘은 자료 파일까지 줬어요. 혹시 그분 명함이나 신분은 확인하셨어요? 그럼요. 본사 연락처도 받았고요. 왜 그러시죠?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전 말했어요. 방금 그 사람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지금 무직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퇴사했고 부사장은커녕 과장이었어요. 재무팀도 아니고요. 사장님은 처음엔 무슨 장난이냐며 의아해하다 제 표정이 진지하다는 걸 깨닫고는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저도 지금 황당스럽고 이해가 안 가요. 저 사람이 부사장을 사칭하고 다닌다는 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사모님은 입을 틀어막고 절 바라보셨고 사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침묵하셨어요. 그 집은 그렇게 무겁고 어색한 공기로 가득 찼고 저는 일단 그 자리를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은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고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그간 남편이 나갔다던 미팅, 인맥, 출장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닌 걸까요? 아직도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들어왔어요. 선배 만나러 안양 간다더니 어땠어? 잘 안 됐어. 그래도 좋은 일 있으면 연락 주기로 했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뭔가 깊은 구멍이 하나 뚫린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회사를 그만둔 것도 힘들 텐데 왜 모르는 사람 앞에서 부사장 행세를 하고 있는 걸까? 조용히 알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더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넘겨선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고 남편이 잠든 틈을 노려 조심스레 노트북을 열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영화 제목이 비번이었는데 습관처럼 입력하자마자 바로 열렸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들키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알아야겠다는 갈망이었어요. 이메일부터 확인했어요. 수십 개의 메일 중에서 최근 받은 메일, 보낸 메일을 하나씩 열어보며 읽어 내려갔어요. 처음엔 일정 조율, 세무 문의 등 별 내용 없어 보였지만 점점 아래로 내려가자 본격적인 고객 리스트 같은 게 보였어요. 엑셀 파일 형태로 정리된 자료였고 파일 이름엔 VIP 타겟 리스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파일을 열자 이름, 나이, 주소, 차량 구매 시기, 연락처, 배우자 유무 같은 정보들이 빽빽히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보수적, 조심성 많음, 투자 성향 강함 같은 성격 요약과 함께 세무 절감 강조, 차량 명의 이전으로 접근, 소녀에게 꺼내면 반응 좋음 같은 식의 코멘트도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고객 관리 파일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사기를 위한 설계도처럼 보였죠. 하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건 겨우 그 정도. 저는 혼자만 확인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설 탐정을 찾게 됐어요. 원래는 불륜이나 실종자 추적 같은 걸 전문으로 한다는 그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저희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어떤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지 전부 밝혀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고 2주도 안 돼 결과가 도착했어요. 담당 탐정이 직접 찾아와 USB와 문서처를 건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분, 실직 이후에도 매일 고급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아주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주로 강남 고급 식당, 호텔 라운지, 대형 사우나 등을 오가며 특정 인물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상당수는 50대 이상 중년 사업가나 부유층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활동 중이라는 건가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좀 충격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요. 하우스 도박장입니다. 도박장요? 이미 몇 차례 적발된 사설 도박장이에요. 외국인도 출입 가능하고 아주 은밀하게 운영되죠. 남편분, 거기 정기 멤버입니다. 최소 주 2회 이상 출입했고요. 기록상으로는 회사 재직 중이던 시절부터 3년이 넘은 걸로 보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한마디 말조차 안 나왔죠. 남편분은 다니던 회사의 내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서 명단을 빼냈습니다. 그 명단을 기반으로 접근해서 자신을 부사장이라고 사칭하고 차량 관리, 세무 담당, 명의 이전 같은 걸 빌미로 수천만 원짜리 리스 계약을 팔아넘긴 겁니다. 기가 막혀. 그리고 심지어 전에 말씀하신 그 전화, 그 동료분 있죠? 저희가 따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분이 남편분의 이상한 움직임을 눈치채고 팀장에게 보고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남편분은 자진 퇴사 형식으로 그만뒀다고 합니다. 사실상 도망친 거죠. 들킬 걸 알고. 모든 게 이어졌어요. 표창장을 받았다며 자랑하던 그날. 저는 남편이 진심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은 도박장에서 알게 된 사업가가 연결해준 덤 계약이었고 남편이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야근이라고 거래처 미팅이라고 하던 날들은 전부 다 도박장에 출근 도장을 찍던 날들이었죠. 그 와중에도 저는 집에서 아이 재우고 남편 저녁 차려두고 고생했다며 등을 토닥이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사기가 들킬까 퇴사해놓고는 일부러 옥상에서 쇼를 해서 제 입으로 회사 그만두란 소리까지 끌어낸 것도 소름이 끼치더군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전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 밤 자료를 다 정리해놓고도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서랍에 USB를 밀어넣은 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에 넘겨야 하나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어요. 하지만 바로 신고하자니 명분이 없었어요. 전 피해자가 아니었거든요. 피해자도 아닌 사람이 남편의 사기 전과를 세상에 까발리는 꼴이라니. 그것도 제가 직접 하게 되면 모양새가 영 이상할 것 같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저는 결국 용기를 내서 자료들을 정리해 그 사장님과 사모님께 보여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왜 그래요?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요, 이걸 좀 봐주셨으면 해요. 작은 파일처리에 정리한 문서와 캡처 사진, 탐정에게 받은 요약 보고서까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보여드렸어요. 사모님은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셨고, 사장님은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지셨어요. 두 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사장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 자료들 저희 변호사한테 바로 넘기겠습니다. 너무 놀랍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한 짓이라 면목이 없지만요.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알려주기 힘드셨을 텐데. 우리한테 숨기지 않아서 고맙고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분명 잘못한 건 제가 아닌데도 자꾸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을 사랑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고 어쩌다 이렇게까지 와버렸나 싶더라고요. 이후 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두 분은 자료를 곧장 법률사무소로 넘겼고 며칠 뒤 고소장이 정식 접수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놀랍게도 그 집 부부뿐 아니라 다른 고령의 고객들도 유사한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게 드러났어요. 모두 세무 컨설팅, 법인 명의 이전 같은 걸 빌미로 접근했더라고요. 그중 몇몇은 실제로 수천만 원씩 계좌 이체까지 했고 차량 명의 이전 서류 역시 전부 위조된 가짜 문서였다고 했어요. 경찰은 확보된 증거와 탐정 자료,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남편을 소환했고 남편은 결국 모든 사실을 자백했어요. 처음엔 머뭇거리다 도박 빚이 점점 불어나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다 일이 커졌다고 말했대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도박빚. 전 그런 빚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말이죠. 얼마 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만하자. 난 당신 같은 사람을 세은이 아빠로 두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야. 지금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나 진짜 미친 것 같았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당신마저 떠나면 나 진짜 끝장이야. 세은이까지 당신 거짓 속에 데리고 살 순 없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고칠게. 진짜야. 두 번 다시 내가 그런 짓을 하면 진짜 손을 잘라서라도 안 갈게. 나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잘할게. 잘할 수 있어. 그건 당신 혼자 증명하든가 해. 나랑은 끝이야. 이미 늦었어. 남편은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눈물까지 흘리며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간 너무 많이 속았고 이제 저는 그런 말을 믿어줄 힘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6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끝까지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 이 사람과는 다시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없다는 거려. 전 남편은 결국 경찰 조사 끝에 사기,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 무단 유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어요. 수사 자료만 봐도 피해자 수가 적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도 그 죄질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1심 재판에서 전 남편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순간 전 오히려 차분했어요. 이게 끝이라는 생각도,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제 가족도, 저희 딸의 보호자도 아니었고, 감옥에 있는 범죄자일 뿐이었죠. 한편 저는 따로 이혼 소송도 진행했어요. 전 남편이 구속된 상태라 비교적 수월하게 끝났고,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위자료도 받아냈어요. 금액이 적지 않았고,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건 제가 반드시 받아야 할 제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식적으로 저희의 혼인관계는 그렇게 모두 끝났고, 전 남편은 수감됐어요. 그 뒤로도 교도소 안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자주 일으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동료 수감자와 다툼도 잦고 교도관과도 마찰이 많다더군요. 심지어 가족, 친구, 누구 하나 남지 않은 상태에서야 비로소 후회를 하고 있다는데 저는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모든 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저는 이 사건이 정리되면 간병일도 같이 마무리할 생각이었어요. 그 집에 가면 남편이 저지른 일들이 자꾸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절 붙잡으시더라고요. 우리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거라면 그러지 말아요. 그리고 이 사람 세훈 엄마가 돌봐준 이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조금만 더 부탁할게요. 우리 좀 도와줘요. 그래 줄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분이 미운 감정은커녕 오히려 절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셨기 때문에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만 간단히 들러 도와드리는 식으로 인연을 이어가게 됐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한방병원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고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하고 있어요. 딸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아직도 가끔 아빠는 언제 와? 하고 물을 때가 있지만 저는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아빠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우리 아빠는 뭐 하냐고 물어봤어. 그래? 그래서 우리 딸은 뭐라고 했어? 그냥 아빠는 집에 안 살고 멀리 있다고 했어. 근데 진짜 왜 집에 안 살아? 세연아, 아빠랑 엄마는 서로 많이 많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우리 딸을 낳았어. 근데 어른들은 가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래서 아빠랑 엄마는 더 이상 같이 살지 않기로 한 거야. 그럼 아빠는 우리 안 좋아하게 된 거야? 아니, 절대 아니야. 아빠는 세연이를 여전히 많이 사랑할 거야. 다만 아빠가 이제는 따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지. 엄마도 아빠도 세은이를 가장 사랑해. 그래서 세은이를 위해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 거야. 그럼 아빠 다시는 못 봐?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엄마는 세은이가 아빠 생각날 때 언제든 말해줬으면 좋겠어. 지금은 괜찮아. 그냥 엄마랑 있으면 돼. 그 대화를 나누고 돌아서서 저는 잠깐 울었어요.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아직도 가슴 한켠이 찌르듯 아프더라고요. 배신은 크고 깊었지만 또 꼭 그만큼 전 성장했고 무엇보다 잃지 않은 것도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의 웃음, 따뜻한 직장, 믿고 기다려주는 환자들, 그리고 두 분 어르신과의 인연까지. 전부 저한텐 이제 너무나 소중한 삶의 일부예요. 전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꾸몄는지는 이제 더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감옥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는지도, 다시 누군가를 속이며 살아갈지 아닐지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분명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돌이켜보면 어떻게 버텼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스스로를 지켜냈고, 제 아이도 지켜냈어요. 거짓의 무게에 짓눌려 함께 무너질 수도 있었던 시간을 진실과 용기로 이겨냈다는 게 제겐 아주 큰 위안이자 자부심이에요. 그럼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하고 단단한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